자, EBS 수특문학, 고전시가, 적용 7강에 있는 자도사, 계속해서 40행부터 이어갈게요. 자, 40행의 내용은,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하는 부분인데, 자, 사랑이 실증났던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밑줄 칩시다. 사랑이, 실증이 났다라고 하는 건 누가, 시적화자가 님이 시적화자에게 실증을 느끼는 거죠. 님이 화자에게 느끼는, 이렇게 할까요? 느끼는, 정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사랑이 실증난 거는 님이 화자에게 실증을 낸 거예요. 박복한 탓이런가 해서 박복한 탓이런가 하는 부분은, 운명론적 사고도 있고, 운명론적 사고에다가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수동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님이 느끼는 정서라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적 화자의 추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탓이런가 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추측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자의 추측이다. 40행은요. 그 다음 41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행으로 넘어가면 차근차근 하죠.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가슴이 끔찍하다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가 그만큼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슴 끔찍하는 이 부분까지 41행 전체를 체크하자면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죠. 화자의 정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슬퍼요. 기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추측하자면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중략 부분이 있고요. 중략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중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번호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분명히 중략 부분이 있어요. 중략 부분 내용은 좀 잠깐 뒤로 미루고 연속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풍상이 섞어치고 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42행에 가면 풍상부터 체크합니다. 바람과 설이에요. 풍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표면적인 뜻은 바람과 설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바람과 설이가 같이 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바람과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적 화자에게서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현실로 연결해서 보면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혼란한 정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자,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수많은 꽃 부분에서 꽃 부분을 좀 체크할게요. 꽃은 일단 기본적으로 충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충신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선비들을 이야기하겠죠. 능력 있는 선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꽃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니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혼란한 정치 상황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충신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간신의 모함이 있어서 앞에 그 꽃이라고 하는 충신들이 유배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충신들이 유배를 갔다 또는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충신들이 유배를 간 이 부분이 바로 화자의 처지에 해당이 된다. 화자의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 시적 화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42번째 그렇게 체크를 했고, 다음 43번째 가겠습니다. 여럿떨기 국화는 누구 위에 피었으며 해서 여럿떨기 국화 부분에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째 국화에다가 또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꽃이 바로 국화이겠죠. 국화는 충신 또는 지조와 절개에 있는 선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화꽃 자체의 상징성은 지조와 절개 또는 충절, 굽히지 않는 거죠. 충절을 상징하는 건데 더 확장하자면 충신을 상징하는 걸로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충신을 상징한다. 그죠? 그래서 지조, 절개, 충절을 상징하는 것은 사군자로서의 이미지예요. 사군자로서의 이미지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의 현실과 연결해보면 충신이다. 요 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다음, 44번째 행으로 넘어갑니다. 44행으로 넘어가서, 천지가 얼어부터 하는 부분이죠. 천지가 얼어부터 삭풍이 몹시 분이 해서 삭풍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얼어부터예요. 그거부터 있네요. 천지가 얼어부터 체크할까요? 자, 얼어부터 세모치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바로 이어져 있죠. 천지가 얼어부터 그 다음에 삭풍, 아주 뭐를 깎아내는 바람이 있죠. 살을 깎아내는 듯한 바람, 세모쳐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 혼란한 조정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어붙는 건 뭐 얼음이겠고, 요 삭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가운 바람, 그죠? 겨울철에 부는 차가운 바람을 의미하는 건데, 살을 찢어낼 정도의 차가운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두 가지가 뭐를 상징한다? 당시에 혼란한 정치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하루 며칠 쬐들 열흘 추위 어찌할까? 잠시 동안은 뭐 햇볕을 쬐 수 있지만 열흘 동안 이어지는 추위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째 행은 계속해서 현실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흘 추위가 있을 거예요. 열흘 추위. 세모 들어갑시다. 그럼 당시 혼란한 정치 현실,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는 소재가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여기도 세 번째가 되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 부정적인 조정의 상황을, 조정은 임금이 계신 궁궐에서 여러 관료들이 모여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는 것을 얘기하죠. 조정 상황을 암시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열흘 추위. 하루는 잠깐 따뜻할 수 있지만 열흘 동안 춥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44번째 행과 45번째 행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쓰이고 있나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현실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네요. 다음 46번째 행으로 넘어갑시다. 46행. 은침을 빼내어, 은침은 은으로 만든 바늘이에요.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에 꿰어 놓고, 다시 한번,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에 꿰어 놓고, 님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침, 여성적 화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은침 부분은 밑줄 치고, 첫 번째, 은으로 만든 비늘을 얘기합니다. 그냥 은바늘이라고 쓸게요. 은바늘인데, 이 은바늘은, 여기서 시적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소재. 그리고, 47행으로 넘어갈까요? 47행. 님의 터진 옷입니다. 그래서, 님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한 하는 부분이에요. 자, 47행에서는 옷 부분이죠. 자, 옷 부분부터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겠죠. 옷을 깁는다. 바느질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옷을 깁고자 하건만해서 깁고자 동그라미.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네, 님의 옷을 네, 수선한다. 네, 고치는 거죠. 님의 옷을 수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님에 대한 그리움 또는 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로 네,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로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옷이죠. 옷을 수선하는 요 부분이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인데 참고할 수 있죠. 이거 어디에서 나타난다? 삼위인곡에서도 네, 삼위인곡에서도 네, 님의 옷을 지어냅니다. 거기에서도 옷이 등장해요. 똑같아요. 기능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뭐가 된다? 연군지정. 다시 한번.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연군지정. 그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정성도 있는데 한자어로 하자면 연군지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48번째 행으로 넘어갑시다. 48번째. 천문구중이 나타나 있죠. 자,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해서 천문구중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계신 궁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천문구중 네모칸 들어갈까요? 천문구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궁겠네요. 네, 문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구중, 9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임금 계신 곳인데 임금 계신 곳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궁궐이고요. 네, 궁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문구중 궁궐을 얘기했다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것도 연군지정과 관련되는 소재로 써야 됩니다. 연군지정이 담겨져 있다. 갈 길이 아득하니 하는 부분이 또 같이 묶여져 있네요. 그래서 아득하니 세모 칠까요? 아득하니는 세모 치고 이게 단절감, 거리감을 나타내는 건데 자, 요거는 아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거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갈 길이 아득하니 정서적 거리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천문구중 님이 언제 살피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봤을 때 굉장히 네, 뭐죠? 네,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요거는 님과의 거리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님과의 거리감. 물리적인 거리감보다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지요. 그래서 네, 심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죠.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다음 50행으로 넘어갈까요? 49번째 행이네요. 자, 49번째 행에 아녀자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피실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녀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면 아까 은침에서 여기 시적 화자가 여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시적 화자가 네, 여성임을 여성적 시적 화자가 지금 네, 등장하고 있고 자, 깊은 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정. 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깊은 정을 언제 살피실까? 네, 만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깊은 정, 네, 정만 할까요? 아니면 깊은 정으로 할까요? 네, 깊은 정, 다시 한번 동그라미. 표면적으로는 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사랑. 네, 또는 그리움. 또는 네, 재회의 소망이겠죠. 다시 만나고 싶은 재회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면적으로 보면 네, 이면적으로 보면 연군지정이다. 연군지정. 계속해서 앞에서 이어오는 거죠. 우리 고전 문학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깊은 정. 다음 음력 섣달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이제 블록 A로 되어 있고 네, 50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력 섣달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 음력 섣달 네,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 음력 섣달이라는 건 12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음력 섣달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음력 네, 섣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음력 12월이죠. 음력 12월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한 해가 다 지나가다는 얘기예요. 한 해가 거의 지나가다 라는 의미로 네, 쓰였어요. 음력 12월에 해당이 되는 것은 네,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다. 봄이면 늦는다. 자, 봄이면 늦으리. 왜 늦을까요? 님의 사랑과 정성을 전달할 때 시간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음력 섣달 요거고 자, 봄이면 늦으리. 여기도 체크합시다. 봄이면 늦으리.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님이 내 사랑을 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네, 님이 시적 화자를 잊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님이 시적 화자를 잊는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봄이면 네, 시간이 오래돼서 네, 사랑이 잊혀지는 시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이 잊혀지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겠죠. 봄이면 늦으리.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나타낸 거죠.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시간이 이제 흘러갔죠. 그래서 네, 50일행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가면 늦는다는데 동짓달 해서 요거는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있죠. 시간이 흘러가서 경과한 거고 52행으로 넘어갈까요? 52행으로 넘어가면 집집마다 대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집집마다 대문을 다 엽니다. 왜 열까요? 집집마다 대문을 여는 것은 이제 새맞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을 다 연다라고 하는 자, 대문을 연다 하되에서 대문 연다 요거를 동그라미 합시다. 요거는 이제 송구 영신의 의미가 있죠. 자, 첫 번째 송구, 오래된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풍속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오래된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풍속에 해당이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송구영신으로 풍속을 하고 있는데 이건즉슨 애군을 막는 풍습이죠. 애군을 막는 일종의 민간 풍속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 풍속이고요. 자, 대문을 연다라고 하되 자물쇠를 굳게 닫다. 네. 침실을 닫았으니 여기를 봐야 이제 52행도 좀 정리가 되죠. 네, 54행은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52행 전체가 자물쇠를 굳게 닫아. 자물쇠 세모 쳐야 되겠죠? 네. 자물쇠 세모 치고 굳게 닫아 세모 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물쇠를 굳게 닫아 하는 부분에서 화자는 자물쇠를 채워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침실을 닫았으니 해서, 침실을, 닫음이라고 해놓을게요. 침실을 닫았으니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50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죠. 송구영신의 풍속과 다른 사람들과 타인이라고 할게요. 타인과 대조되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문을 활짝 열어버리는데 그래서 요 대문을 연다고 자물쇠하고 대조, 그 다음에 침실을 닫는 거하고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변함없는 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변함없는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지조와 절개라고도 봐야 되겠죠. 지조 또는 네, 절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거죠. 됐나요? 네, 이런 걸로 봐야 됩니다. 타인과 대조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요,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타인과 대조된다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는 자물쇠 침실을 통해서 네,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죠. 쓸데없는 것을 네,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단절의 의미. 그 다음에 네, 지조와 절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다른 사람들은 대문을 열지만 나는 자물쇠와 침실을 닫아버렸어요.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 쉬운 네 번째 행으로 넘어갑니다. 쉬운 네 번째 행으로 가면, 눈 위에 서리는 부분이죠.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까지 좀 연속으로 봤어요. 그래서 54, 55행을 좀 나란히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면서 54, 55행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서리 네모칸 쳐놓겠습니다. 서리 뭐 추위일 수도 있지만 시련 고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연물이죠. 그죠? 그래서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해서 서리가 얼마나 녹았냐 또는 매화죠. 서리는 겨울, 가을이나 늦가을이나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화는 봄이겠죠. 예, 그러니까 겨울과 초봄 사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자, 이 서리와 매화는 첫 번째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계절의 변화 또는 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볼 수가 있다. 상징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네,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침실을 닫아 걸었어요. 침실을 닫아 걸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시적 화자는 지금 외부와 단절되어 있거든요. 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 두 번째, 세상과의 단절이겠죠. 네, 세상과의 어떤 그 단절 상황임을 네, 상징적으로 좀 나타낸 거예요. 세상과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느냐? 여기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시간의 흐름을 모르며 지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모르며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단절이고 요 서리와 매화가 전체적으로 표현법 어떻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 네, 대꾸법이 일단 사용이 되고 있죠. 똑같은 문장 구조니까 대꾸법은 하나 취급해서 의미를 파악해도 돼요. 대꾸법이죠. 또 거기에 보니까 네, 피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서리법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대꾸법과 서리법 사용이 되고 있다. 시적 화자의 단절 상황에 관련돼서 한자 성어도 또 다시 설정해 보면 두문불출이죠. 두문불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두문불출. 자, 계속해서 56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여섯 번째 행으로 넘어가면요. 쉬운 여섯 번째 행,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장이 다 썩어 하는 부분이죠. 넋조차 그쳤으니 부분으로 넘어가죠. 간장이 다 썩어 하는 부분이죠. 네, 천줄기 눈물인가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56행, 57행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네,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자, 첫 번째는 예, 요거 전체적으로 다 체크할 건데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몹시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이죠. 네, 시적 화자의 애타는 마음,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녹초자 그쳤으니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네,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장이 다 썩어 부분이죠. 화자의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는 구절양장이라고 합니다. 구불구불한 양의 창자가 복잡해 보이듯이 시적 화자의 속이 복잡한 거죠. 구절양장. 다시 한번, 네, 구절양장.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면 이게 갈등으로 본 거예요. 이건 갈등으로 봤을 땐 구절양장인데 또 다른 걸로 보면 앞에서 이어지는 걸로 보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비슷한데 님에 대한 그리움이 몹시 커지는 것이 뭘로 바뀐 겁니까? 네, 괴로움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될 정도로 시적 화자는 괴로운 상황이 된 거죠. 다음 57행.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와 눈물이 피가 됩니다. 해서 쉬운 7번째 행에서는 쉬운 7번째 행에서는 천줄기 눈물은 눈물 어떻게 할까요? 세모칠까요? 피되어 피어나고 꽃의 이미지로 얘기하는데 눈물과 피로 키워드를 잡아서 좀 정리할게요. 눈물이 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님에 대해서 뭡니까? 정서를 드러내는 눈물이 피된다. 일단 표현법이 뭡니까? 첫 번째 과장법이네요. 눈물이 피가 되는 거 과장법이죠. 다음 두 번째, 이 눈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원망의 정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도 있고요.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가 있다라는 점이죠. 원망의 정서가 암시되어 있는 걸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도 담겨져 있다. 자, 그리움과 원망이에요. 다음 58번째로 차근차근 넘어갑니다. 58번째.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다시 한번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것은 흰 벽에 푸른 등이죠. 그래서 반벽청등 네모칸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반벽청등. 오케이. 네모칸 들어가서 첫 번째 액면 그대로의 뜻은 흰색 벽입니다. 흰 벽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푸른 등이죠. 흰 벽과 푸른 등인데 여기서 푸른 등이 그리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빛 등이죠.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것이 반벽청등이 객관적 상간물에 해당이 돼요. 객관적 상간물에 해당이 되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이 푸른 등이 주요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떠한 정성과요? 쉽잖아요. 그리움과 기다림입니다. 반벽청등. 그래서 그리움, 기다림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반벽청등, 그리움, 그렇죠? 그리움 또는 님에 대한 기다림 또는 어떤 고독, 그 다음에 외로움 등의 이러한 정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푸른 등으로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8번째 행 마무리하고요. 59번째 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번째. 황금이 많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한, 매부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국고사를 인용한 부분인데, 자,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한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 전체적으로,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한 하는 요 전체적인 것은 첫 번째, 중국의 옛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중국고사 인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중국 한나라 시대요.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황후였던 진화교가, 사마상에게 황금을 주고 시를 짓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를 짓게 해서 자신을 무시했었던 한무제의 마음을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한무제의 사랑을 받게 됐었던 그 중국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고사 인용했던 거를 궁극적으로 보자면 뭡니까? 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거겠죠. 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매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고사를 인용해서 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사랑을 회복하다, 님의 마음을 돌린다, 이렇게 할까요? 님의 마음을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님의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바로 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중국고사를 인용을 해서, 그죠? 중국고사를 인용해서 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진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가정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거는 가정법 또는 가정적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죠. 다음 60행으로 넘어갈까요? 60행으로 넘어가서 백일이 무정하니 하는 부분이죠. 자, 백일, 밝은 해입니다. 밝은 해가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뒤집힌 항아리에 빛을 쏘냐 라는 부분이에요.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엎어진 항아리에, 물동이에 밑바닥까지 비추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건, 백일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백일은, 밝은 해가, 그 다음에, 뒤집힌 동이에요. 그래서, 뒤집힌 동이가, 뒤집힌 물동이겠죠. 뒤집힌 동이는 네모칸 치고요. 뒤집히는 세모 칩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화자의 현재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겠죠. 화자의 현재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뒤집힌 동이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화자는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적 화자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즉, 그 말인즉슨 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체크할 거는 사랑 문제로 가면 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회복하기 어렵다고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요. 님의 사랑을 회복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 같아 생각한 거죠. 자, 61행으로 좀 넘어갈까요? 자, 61행으로 넘어가면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자책하고 있죠. 그래서 님과 이렇게 멀어진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탓이로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죠. 여기 네모칸 치고 여기서 화자의 태도는 자책입니다. 화자의 태도, 자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 화자의 태도가 자책적인 것이 컨퍼런스가 될 수가 있죠. 참고가 될 수가 있죠. 바로 송미인곡에 보면, 송미인곡이 많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송미인곡에 보면, 자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서사 부분에서 자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죠. 내 몸에 지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사부에서 내 몸에 지은 죄 외같이 산같이 쌓였으니 하는 요 부분에서 같은 표현입니다. 네, 출제하기 아주 좋은 부분이죠. 다음 62행으로 넘어갈게요. 62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행.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자, 언어에 공교 없고라고 하는 것은 말재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화제의 특징이죠. 말재주가 없다. 언어에 공교 없고요. 말재주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언어에 공교 없고 플러스 눈치 없음으로 할까요? 그냥 눈치가 없어요. 우직한 거죠. 이걸로 봐서 여기에서 화자의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특성을 보자면 우직한 거예요. 우직함 또는 강직함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 63행으로 넘어갈까요? 63행으로 넘어가면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는 거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성찰적인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성찰적, 살피고 반성하는 태도일 것 같아요. 64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행에서는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일단 설의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표면적으로 플러스 여기에 담기게 조물주가 나오고 있어요. 조물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 사고죠. 운명론적 사고, 모든 일은 팔자소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운명론적 생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65행으로 넘어가죠. 65행으로 넘어가서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해서 창에 비친 매화라고 되어 있나요? 네모칸 매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에 비친 매화. 그래서 창에 비친 매화 부분 네모칸 치고 아까 반벽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일까요? 화자의 상황,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화자의 외로운 상황 또는 외로운 정서를 나타내는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네요. 객관적 상관물. 저 앞에 반벽청등도 있습니다. 매화. 또 충신의 이미지도 들어가죠. 매화.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또 앞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했죠. 시적 화자를 자신을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충신의 이미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객관적 상관물이 1번, 충신의 이미지 2번 들어갈까요? 객관적 상관물이 워낙 이론적으로 출제율이 좋을 것 같아서 저걸 먼저 했어요.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 자, 아쟁, 원망의 노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이네요. 그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에서 아쟁 먼저 네모칸 들어갈까요? 아쟁은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감정이입니다. 원망의 노래라고 그랬으니까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정서를 표출하는 매개체죠. 정서를 표출하는 매개체로서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정서 표출의 매개체로서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쟁. 왜? 뒤에 바로 원망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아쟁.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표출한 것도 있지만 정서, 위로하기 위한 거죠.
에서 네, 위로하기 위한 네, 또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또는 네, 위로하기 위한 네, 시적 화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화자의 노력과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아쟁. 근데 아쟁으로 그치지 않고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원망의 노래 아예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냈죠. 그래서 원망의 노래 세모 쳐야 되겠죠.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에서 요 부분이 아쟁과 원망의 노래가 같이 묶여서 요 1, 2번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원망의 노래를 불러요. 나름대로 외로움을, 그리움을 또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쟁을 타는 거고, 그와 비슷한 것이 검은 고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하는 부분인데, 네, 이 검은 고도, 네, 검은 고도 일종의 악기죠. 아쟁과 비슷한 거에서 67번째의 검은 고 자체는, 네, 검은 고 자체는 아쟁과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검은 고 자체는 아쟁과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검은 고줄이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검은 고줄이 끊어져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달라집니다. 예, 또 확대 해석이 가능하죠. 검은 고줄 끊어져 네, 밑줄 치고 별표 들어갑니다. 네, 별표 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또 자세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검은 고줄 네, 끊어져 다시 읽기 어려워라 해서 다시 읽기 어려워라까지 전체 다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1, 2, 3으로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검은 고줄 끊어져 네, 다시 읽기 어려워. 검은 고줄 끊어졌다라는 건 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을 알아주는 네,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 다시 한번, 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 아까 위에서 자신이 스스로 위로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그죠? 네,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노력이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화자의 마음이죠.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로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도 네,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힘들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소외감이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검은 고줄 끊어진 게요. 또는 마음을 위로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네, 요거 종합 정리하면 세 번째로 갈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없다는 얘기죠. 연군 지정이죠. 님에 대한 네, 그리움을 네, 달랠 수 없다. 위로할 수 없는 거죠. 네, 달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중국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중국고사 인용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고사를 인용한 거죠. 한마디로 백아절편을 인용한 거예요. 백아절편을 인용한 내용이다. 다음 68번째 행으로 넘어갑시다. 68행으로 넘어갈게요.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되어 해서 자규로 들어갈까요? 자규에 넋이 되어 하는 요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규 네모칸 들어가야 되겠죠. 슬픔과 한의 상징물인 것 우리 쉽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한의 상징물이죠. 한의 상징물 너무 유명한 거죠. 한의 상징물로서 두 번째는 이 자규가 시적 화자의 분신물로 볼 수 있어요. 네, 클론이겠죠? 아니면 아바타겠죠? 화자의 분신물로 볼 수 있다. 나뉘어진
분신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자규라고 하는 것은 소쪽새입니다. 또는 오디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자규, 뭐 추가하자면 요거 뭐 두견새라고 또는 오디세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고전문학 작품에서 오디세로도 나올 수 있다. 자규. 다음 69행으로 넘어가죠. 69행으로 넘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내어 하는 부분이네요. 계속해서 중국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화, 배나무예요. 백꽃이죠. 배나무 백꽃, 피눈물 울어내어. 밤마다 이화 눈물 하는 부분이죠. 울어내어. 그래서 자, 이화의 눈물로 들어갈까요? 자, 이화의 눈물 할 때, 자, 눈물 네모칸 치고요.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 이화의 눈물을 이화의 피눈물이죠. 피눈물 울어내어죠. 네, 피눈물이네요. 네, 피눈물을 울어내어 하는 부분인가요? 자, 울어내어를 밑줄 칩시다. 울어내어 밑줄. 자, 피눈물은 앞에서 자규가 있듯이 요거 화자의 어떤 억울함이겠죠. 네, 억울함과 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피눈물 자체가 자, 피눈물 자체가 화자의 어떤 한의 정서, 억울함을 나타내는 거죠. 배나무 가지에 어떤 뭡니까?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 뭐니? 시적 화자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어, 원통함이 있어. 근데 그걸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억울함과 한을 청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한의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해소하고자 하는 거지요. 다음 마지막 70행으로 갈까요? 오경에, 네, 오경은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입니다. 오경에, 그죠? 옛날의 시간은 하루를 5등분으로 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이 새벽 3시에서 5시, 해 뜨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잔월을 섞어, 네, 잔월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달입니다. 잔월이라고 하는 것은 얇게 초승달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보는데요. 네, 잔월을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님의 잠을 깨우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에, 그죠? 네, 새벽달이 지도록 울어서 해서 네, 잔월을 섞어 요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월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초승달 같은 달이죠. 잔월을 그죠? 네, 섞어 하는 부분인가요? 네, 잔월을 섞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달이 지도록 운다는 얘기죠. 네, 새벽 내내 울다라는 내용이죠. 새벽 내내 울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운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래서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래서 울다라고 하는 것인데 님의 잠을 깨우는 건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시적 화자의 어떤 억울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네, 시적 화자에 대한 억울함의 정서 또는 님에 대한 원망과 이 억울함을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망과 이 억울함을 님을 깨워서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잠을 깨우리라. 잠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네모칸 치고 별표 들어갑시다. 앞에서는 그래도 님에 대한 사랑, 충정이 계속 있는 건 알겠는데 좀 소극적인데 첫 번째 뭘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가 된 거죠. 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 태도로 변화한 겁니다. 네, 변화한 거예요. 적극적 태도로 변화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한을
하소연하고 싶은 그 소망을 제시한 걸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죠. 그런데 억울함과 한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결국 잠을 깨우리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그리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